이 세상 수많은 학자들이, 지혜롭다는 사람들이요, 저마다의 행복론을 한 권씩 써냈죠. 이러면 행복해진다, 저러면 불행해진다. 대체로 이런 투인데 저와 여러분 모두 지금까지 행복론 한 권쯤은 읽어봤을 겁니다. 제목은 다양하겠지만은요. 누구의 행복론이 가장 인상 깊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행복하십니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0월 2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TV 라디오 김효진 PD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동아시아 출판사 박현경 주간과 함께하는 기획자 추천 바로 이 책이라는 코너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 박현경 주간이 들고 나오신 책, 기대가 큰 책입니다. 참고로 저도 무척 좋아하는 책이고요. 신간은 아닙니다. 신간이 아닌 정도가 아니고 거의 100년 가까이 된 책입니다. 버트런트 러셀의 행복론이죠.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뒤에 동아시아 출판사 박현경 주간님 모십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주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PD님.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오늘 책 저는 좀 기다렸는데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해 주실지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네. 행복의 정복. 네. 일단 이 책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책은 버트런트 러셀, 말씀드리기 전에 네. PD님의 압력에 의해서 사실 많은 비중을 갖고 저는 고른 가볍게 책입니다. 추천을 한 것뿐인데. 네. 예. 네. 말씀하셨듯이 러셀이 좋아하시는 이제 작가이자 저자이자 철학자인데요. 러셀이 1930년도에 네. 이 책을 썼고요. 그의 나이 58세 때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생 경륜을 가지고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복이란 이런 것이다. 그리고 행복은 행복하려고 스스로 결정하는 순간 바뀐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마침 아까 신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 신간 중에 행복의 비밀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행복의 비밀이요? 네. 그 책이 서평을 많이 받았는데요. 왜 행복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까? 이 책은 하버드 의대 교수가, 정신과 교수가 하버드 대학생 268명의 평생을 추적한 거예요. 그래서 75년간 추적해서 행복한 사람의 비밀을 찾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24명의 인생을 10종 경기 점수로 매겨서 이렇게 몇 점 흥미진진하게 이제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행복하고 이런 성숙한 사람이 돈도 많고 부자고 수명도 길더라. 결론이 그렇습니까? 네네. 좀 안타까운데요. 그리고 이제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이라든지 네. 그런 것도 환경이나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로 사람은 계속 바뀌면서 성숙해지고 스스로 결심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다. 중년에 불행하더라도 노년에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제 굉장히 바람직한 결론을 내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러셀은 거의 100살 가까이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했기 때문에 아마 오래 살지 않으셨을까. 예. 오래 산 게 행복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은 러셀은 행복했다고 자신해도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네, 본인이 행복론을 쓰실 정도였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질투를 많이 사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저자도 질투를 했고요. 예. 질투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엄청난 한 인간이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업적이라고 해야 되는지 다양한 저작물과 활동을 하셨잖아요. 근데 보통 저희는 에너지가 그렇게 한 인간이 많이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면 선망의 대상이 되죠. 질투의 대상도 되고요. 어떤 포인트에 착안을 하셨습니까, 주간님? 이 책에서요. 예, 행복의 정복에서. 예. 사실 제가 이 책을 들으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은 과연 내가 행복한가? 아니면 행복을 바라는가? 살아오면서요. 어느 때 행복한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고 주변에도 너는 지금 행복하니? 이런 걸 물어봤는데
행복 불감증이 만연한 사회가 아닌가, 요즘이. 행복 불감증. 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에 뭐 백수들도 많고 학생들도 취업도 안 되고 뭐지, 힘든 사람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도 많은데, 네. 그런 게 이제 남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거나 뭐 취업을 못했다거나 불행하다거나 하면은 나도 행복해야지 하고 깨달을 텐데 너무 이 불행한 게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그 절망 같은 것들, 사회적인 절망이나 개인적인 절망이나.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행복해야 되겠다는 어떤 결심 이런 거 할 겨를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기계처럼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일하고 그냥 무감각하게, 이거는 이게 불행인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러셀이 이 책에서 그냥 여러 챕터에서 계속 뭐 이제 불행한 사람의 특징과 행복한 사람의 특징을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거의 하나의 그 렌즈, 그 초점으로 집약한다면 네.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라. 자기 자신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외부 사람이나 사물에게 관심을 돌리라는 건데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과연 행복할 수 있는 길일까? 하면서 계속 의심과 어떤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계속 읽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라고 네.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뭔가 훈훈한 행복 자체를 전 사실 제가 잘 믿지 않았었고, 그리고 책을 한 권 읽는다고 해서 행복해질 것인가, 그리고 결심한다고 될 것인가, 행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PD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저도 뭐 비슷한 대목에서 저도 좀 집중을 했는데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는 거, 그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저는 이런 감정인 것 같아요. 어떻게 나한테, 왜 내가 난데, 뭐 이런 맥락에서 시작되는 그런 고민들, 그런 번민들, 나도 그럴 수 있고, 나한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나한테 그러는 거 그렇게 이상할 거 아니고, 뭐 어쩔 수 없잖아. 좀 약간 마음을 좀 라이트하게 먹는 그런 연습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죄의식이라는 대목에 저는 집중을 했어요. 불행의 원인을 죄의식으로 꼽는데, 러셀이 설정한, 상정한, 가정한 죄의식이라는 거는 대부분 관습이나 관념. 우리가 관습이라는 말 잘 쓰지만은 사실 관습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어떤 비판적인 그 고찰, 이성적인 고찰 없이 받아들인 습관적으로 몸에 배에 있는 어떤 생각의 양태나 행동의 패턴 같은 게 관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특히 이 사고 과정에서 관습적인 것들이 많은데 거기 매몰돼 가지고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뭐 부모님에 대한 막연한 죄책감이랄까? 뭐 등등등등. 방금 말씀드린 건 이 책에도 등장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거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자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에 굉장히 많이 불행해하지는 않나, 뭐 이런 생각 해봅니다. 확실히 그 죄의식, 저도 그 부분을 좀 보면서 많이 느꼈는데, 그 죄의식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로 자아에 깊이 침잠하는 거를 이제 들잖아요. 근데 보통 저희가 교육 받을 때 자기의 어떤 경향이나 아니면 자기 앞에 뭐 미래나 이런 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기를 더 발견하고 성숙하게 하고 이런 거를 교육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 친구들을 관찰하고 뭐 나한테서 벗어나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나만 고찰하다 보니까 나의 단점도 더 크게 보이고 장점도 과대망상적으로 크게 보이고 내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러셀은 그게 바로 그 지점이 불행하게 만든 지점이라고 이제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상대화하는 거죠. 절대적인 어떤 그 가치 체계로 보지 않고 상대화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하고 비슷하게 대신에 정직하게 관찰의 대상으로 바꿔버리는 거.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겠는데. 러셀이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화랑에 갔을 때 자화상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그림들이 있으니 자화상만 보지 말고 이쪽 그림이 우울하면 저쪽 그림 갔다가 좀 이왕이면 좀 우스운 그림이면 더 좋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그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관님이 꼽아주신 구절 중에 한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방금 주관님과 제가 나눈 얘기가 이 문장에, 이 구절에 집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런 겁니다. 나 또한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 결점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버릇이 있었다. 네. 나는 차차 자신과 자신의 결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법을 배워나갔다. 나는 외부의 대상들, 즉 세상 돌아가는 것, 여러 분야의 지식, 그리고 내가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네. 여기도 특히 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법. 네. 여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나.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러셀이 이 행복의 정복이란 책이 굉장히 공감을 가는 게 그냥 뭐 나이 든 어느 정도 노년의 신사가 뭐 젊은이들한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얘기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네.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도 사실 젊었을 때는 자살하고 싶었고 청년 때 나처럼 비참한 사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걸 극복한 게 뭐 이런 방법이었다. 뭐 네. 이런 정도 어떻게 계속 경험이 나와요. 수학 공부를 꼭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예. 목적이 참 대수롭지 않은 인간이었죠. 되게 훌륭한 인간이었는데. 삶의 목적과 지향의 배경이요. 네. 그 근저에 깔린 그 배경 동력이 너무 자명하고 심플해서 전 좋아요. 네. 그리고 예. 그러면서 점점 그 외부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행복해졌다. 지금 점점 더 행복해지고 있다라는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나중에 말년에 많이 한 반전운동 같은 게 네, 네. 대표적인 네, 사회에 눈을 행동이었겠죠. 돌리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외부에 대한 관심은 어떤 활동을 할 마음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관심이 살아있는 한 사람은 결코 권태를 느끼지 않는다. 네. 방금 주관님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권태에 대해서 이제 아예 한 장을 할애해서 예. 권태와 자극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권태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권태를 견디는 힘이 행복의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저는 공감하면서 봤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거기에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네. 구약성서를 지금 현대 출판업자한테 만약에 이제 저자가 구약성서 쓴 사람이 가져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위대한 책에는 모두 지루한 부분이 있으며 위대한 생에는 모두 흥미 없는 기간이 있는데 네. 현대 출판업자라면 구약성서를 딱 원고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자분들, 투고하는 저자분들한테 하는 말이랑 똑같아요, 사실. 선생님, 이 챕터는 자극이 없군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해 놓고 그 창세기 말하는 거겠죠? 네. 독자가 흥미를 갖길 기대할 수는 없죠.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재미있게 시작하셨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매우 기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말씀하려고 했더군요. 강조하실 점만 골라내고 불필요한 대목은 빼버리고 적당한 분량으로 줄여서 다시 가지고 오십시오. 저도 칭찬 막 하다가 결국은 불필요한 거 빼고 재밌게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러셀은 지금 그 모든 위대한 위인들은 예. 다 조용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권태롭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지냈고, 그 인생의 빛나는 시기는 굉장히 짧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도 소설책마저도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불꽃튀게 너무나 흥미진진하다. 그런 책은 위대한 책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아이가 없지만 정말 괜찮은 이제 조언인데, 저 이제 조카를 보면서 계속 요즘 한 자녀만 갖잖아요. 그래서 네. 아이들한테 온갖 걸 다 쏟아붓기 때문에 막 여행도 보내주고, 뭐 어학연수, 뭐 온갖 학원, 그 다음에 뭐 온갖 경험을 시키려고 부모들이 가진 애를 쓰는데, 그거는 굉장히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날과 변함없이 하루를 보내는 일이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어른이 돼서도 계속 그런 흥미와 자극이 계속 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감당할 수 없죠. 예, 그런 습관도 들여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어린이들은 어린 나무처럼 한 토양에서 계속 조용하게 있는 것이 가장 좋다. 식물처럼. 그래서 그 안에서 스스로 자기만의 그 작은 소소한 노력과 창의력으로 재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30년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놀랍고요. 요즘에 심리 상담가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들 이제 전문가들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현대 이제 전문가들은. 근데 굉장히 러셀은 탁월한
상담가이자 정신 분석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시절에 러셀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의 트렌드였고 네. 그 사람의 생각과 말은 트렌디할 수밖에 없었고 네, 너무 놀랍죠. 이런 예. 걸 했다는 게. 것 같아요. 선각적인 그런 측면이 분명히 큰 그런 네. 사람인 것 같고 방금 말씀해 주신 거하고 약간 맥락이 좀 비껴가긴 하는데 아까 초반에 얘기 나누던 것하고 관련해서 또 한 구절 소개를 해보자면은 관념, 관습 네. 얘기했었잖아요. 그거를 아주 알기 쉽게 표현해 놓은 구절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당신의 유년 시절을 지배한 사람들에 대해 존경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는 당신이 약하고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들이 강하고 현명하게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약하지도 어리석지도 않으므로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힘과 지혜를 검토하고 습관의 힘에 밀려 아직도 그들을 존경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당신이 할 일이다. 예. 저 네. 이거. 공감하셨나요? 그 글에? 예. 그러니까 네. 이 반항하셨군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 많은 생각들이요. 그 큰 잘못 아니라는 거 네. 머릿속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허용이 안 되잖아요. 스스로 허용이. 관습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네. 알고 갖고 반항하셨군요라고 했는데 좀 이런 쪽으로 꼴통 기질이 있었는지 네. 제가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이런 반응을 어느 선배한테 보여가지고 굉장히 혼난 일이 있습니다. 무슨 회의인지 뭔지 회식인지를 갑자기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때 제가 회식도 업무의 일부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죠. 상사들은. 그때 제가 수습 기간도 아니었고 네. 어느 정도는 약속 하나만 연차가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너무 엉뚱한 타이밍에 회식을 하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정이 있는 사람 얘기하라는 거예요. 저 사정이 좀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좀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했더니 무슨 약속이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별로 존경하지 않았는지 그 존경하지 네. 않는 거를 스스로 죄책감 네. 안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다 대고 그건 알아서 뭐 하시게요? 그렇잖아요. 제 개인적인 약속인데 가볼만 하니까 가보겠죠. 이런 얘기해서 좀 혼났었는데 깨고 나가기가 쉽진 않은 그 거죠. 대답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으시고요. 예, 후에 좀 기술적으로 조금 부드럽지 못했다는 생각은 하죠. 근데 제 후배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무슨 약속인데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되게 훌륭하시네요. 그런 상사만 있다면 우리 사회는 우리 회사는 다닐 만한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의외로 약속 있다고 할 때 하급자가 그래 그러면 가봐 이렇게 하고 어떤 약속인지 안 물어보는 상급자가 더 많지 않나요? 보통은 회식에 참여하도록 어떻게든 만들죠. 그렇긴 하죠. 네. 일단 빠진다 그러면 이 건방진 놈, 내가 베푸는 배은 내가 망덕한 하자는 건데, 놈. 예. 내가 어떻게 쟤한테 업무를 가르쳐주고 여태까지 어떻게 보살펴줬는데 배은 망덕한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게 되죠.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데 그게 저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젖어 있는 그런 인습에 빠져 네. 있는 사람들은 이 러셀이 말한 이런 도전을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고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네. 싶기도 하네요. 이런 구절도 눈에 띄네요, 주관님. 관심 분야가 많은 사람일수록 행복해질 기회는 그만큼 많아지고 불행의 여신의 손에 휘둘릴 기회는 그만큼 줄어든다. 이 구절도 떠오르시죠? 네. 기억나시죠? 네. 예. 이거 저는 주목해요. 결과적으로 러셀의 메시지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자면은 불행하다고 느낄 여지를 좀 최대한 줄이고 네. 그 불행이라는 느낌이 파고들 머릿속에 그 허망한 텅 빈 공간을 좀 줄이고요. 네. 뭔가 찾아서 하고 자꾸 그러려는 노력. 그래서 그런데 빠져들 틈이 없도록 스스로 만드는 거. 무조건 바쁘게 살라 이 루틴을 최대한 늘려라 이런 건 또 아니겠지만은 네. 아무튼 그런 것이 결국 행복, 뭔지 모를 그 행복에 좀 가까워지는 거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러셀이 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피로를 어떻게 풀고 네네. 이제 공포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사람이 거의 천재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네. 그 천재들은 자기만의 어떤 그 심리 기제나 의식을 이렇게 변환해서 일반인과는 다른 뇌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러셀이 발견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뭐 굉장히 어려운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어려운 글을 써야 되는 논문 같은 거겠죠. 예를 들면.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보통 무의식이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의식이 이 지하 의식인 무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많이 안 되어 있다. 근데 나는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다.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글을 써야 되는데 몇 달 뒤에 뭐 어제 내야 되겠죠? 내야 되는 글이었는데 정말 며칠이고 몇 시간이고 정말 집중 최선을 다해서 글을 썼어요. 쓰고 그 글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 뭐 몇 달 동안 다른 일을 열심히 하고 이제 그 잊어버리기 전에 딱 그 어느 정도 해놓고 의식적으로 무의식한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일을 지하의식아 내가 다른 일을 할 동안 이거를 좀 완결을 해놔. 라고 지시를 내리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이제 몇 달 뒤에 그걸 딱 끄집어냈을 때 완결이 돼 있던 거예요. 자기가 몇 달 동안 끙끙대고 고민해서 얻었을 결과물보다 훨씬 좋은. 그래서 사실 이 그 러셀이 일생을 거쳐서 40여 편의 저작을 쓰고 엄청난 분야에 네. 정말 그 천재적인 뭐 그 글도 쓰셨지만 엄청난 작업량으로도 유명한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한쪽으로 열심히 한 다음에 밀어놓고 다른 일을 하는 동안 무의식이 또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명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의식이. 멀티태스킹인가요? 그렇죠. 근데 일반인은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충분히 연습으로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러셀을 발견했다는 방법이 처음에 쉽지 않겠지만. 그 방법은 좀 따라해보기가 좀 버거운. 예. 저는 네. 굳이 시도해보진 않으렵니다. 그러세요? 저는 좀 시도해보고 싶던데요. 그런데요, 주관님. 러셀의 행복의 정복을 알고 읽고 난 다음부터 좀 더 와닿는 영화가 있어요. 어떤 영화?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 구스 반 산트 감독의 영화. 뭐 이것도 한 20년 가까이 된 것 되게 같아요. 오래된 영화라서. 이 영화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어떤 맥락에서냐면은 그 자아에 대한 불필요한 몰입에서 빠져나오는 게 좀 더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그 러셀의 그 명제하고 그 영화의 주제의식하고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고 역시 주관님도 인상 있게 보셨죠? 인상 깊게. 저도 봤던 영화인데 듣고 보니까 정말 자아의 감옥에 gat혀있던 친구를 그 정신과 의사가 끌어내는 그런 영화죠. 그렇죠. 거기서 주인공이죠. 윌 헌팅이 맷 데이먼이 그 로빈 윌리엄스한테 결국 한번 그 사람한테 울며 불며 뭔가를 쏟아낸 다음에 끌어안고 마음을 좀 열기 시작하잖아요. 그 장면을 뭐 내용상의 형식상의 클라이맥스로 꼽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오늘 얘기 나누고 있는 러셀의 이야기하고 관련지어서 제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그 영화의 진짜 핵심 그 포인트가 되는 그 장면을 꼽아보자면은 그 마음을 좀 열기 이전에 그 보스턴에서 지하철 타고 다닐 때 보면 항상 그 주인공인 윌 헌팅의 그 시선은요 앞에 앉아 있는 사람 아니면 아무도 앉아 있지 않은 그 텅 빈 공간을 정말 무의미하게 그냥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그럼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좀 추측을 해보면은 그 자기 운명이나 자기 주변 여건에 대한 그 비관적인 상념에 빠져 있을 공산이 크지 않겠습니까? 불행에 완전히 잠식된. 근데 그렇게 마음을 열고 나서는 어느 순간부터 지하철을 타고 할 때 몸을 돌려 앉아요. 그래서 창밖을 바라보죠. 객창감을 즐긴다는 건데 그건 마음의 여유가 허용이 돼야지 가능한 태도 아닐까 싶어서 그 변화를 줌으로써 감독이 하고자 싶었던 얘기를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 굉장히 저는 놓쳤던 장면인데 듣고 보니까 정말 감독의 관점에서 저를 놀리시려고 이런 아니요, 반응을 진짜요. 지금 보이시는 거죠? 진짜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 사람이 자기 안에 갇혀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걸 감독이 어떻게 보여줄까 이제 생각했는데 처음에 그 친구 베 애플렉이 맨날 친구들 그 찾아가잖아요. 같이 그렇죠. 노동 현장을 가자고. 근데 한 번도 윌 헌팅의 집이 안 보여져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떠난 다음에 이렇게 들여다보거든요. 그때서야 처음으로 그 안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마지막에 보여주거든요. 방이. 그 장면. 그래서 그렇죠. 저는 계속 궁금했었어요. 저 친구는 자기가 그렇게 막 허세 부리고 보여주는 거 이외에 진정한 자기는 누구일까? 방도 모르겠고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영화 속에서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한 번도 저도 캐치를 못했네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내부 장면 안 나옵니까? 네,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렇구나. 제가 계속 궁금해하면서 어떻게 생겼을까. 예, 시간 나면 다시 좀 봐야겠습니다. 저도. 네. 예. 저는 그 아까 죄의식 네. 말씀하셨을 때 이 윌 헌팅이 죄의식이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 못했고 보는 내내 그냥 천재적인데 가난하고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운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봤는데 마지막에 로빈 윌리엄스가 아까 그 명장면을 했던 부분에서 뭐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고 한 10번을 외치는데 네. 그때 왈칵 울면서 이제 그 껴안거든요. 근데 저도 막 울었었던 기억이 나고 정말 무의식적으로는 본인이 죄인이었구나. 죄인 의식을 갖고 살았었구나. 저 친구가. 우리도 마찬가지겠구나. 그런 위안을 받았을 때 위로를 받았을 때 진정으로 외부로 오픈돼서 나갈 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요. 영화에서 굉장히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관님이 좋은 책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네. 영화 얘기까지 더불어서 여러분들 행보의 정복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들춰보시고 생각난 김에 이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도 언제 한번 또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영화 한번 또 빨리 보고 싶은데요. 네네. 예. 행복의 정복은 앞으로 100년 더 갈 명저이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책 얘기하고 더불어서 영화 얘기까지 풍성하게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주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0월 2일에 소개해드린 책 버트런트 러셀의 행복의 정복이었습니다. 더불어서 구스 반 산트 감독의 굿윌 헌팅이라는 오래된 영화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